지난 주말 청와대로 이사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관저에서 영민관까지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네, 지난주 비정규직 일자리 행보를 보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거의 매일 굵직굵직한 문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명지대 김영준 교수 또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관저 출근 장면 보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밝은 표정이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이 사진도 좀 재밌습니다. 네. 반갑게 남편을 배웅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아마 문 대통령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보셨어요? 저때 그러셨대요. 바지가 너무 짧다고 한 벌 사야겠네요. 하니까 문 대통령이 실제 요즘 바지가 좀 짧잖아요. 그렇죠. 남성들 쇼트 바지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다던데. 일단 대통령 행보가 여러 가지 오늘 좀 지적을 하셨지만 크게 세 가지 축에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가장 큰 축이 탈권위주의적인 행보. 네. 많이 우리가 좀 접했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 사이에. 근데 오늘은 이제 김정숙 여사께서 네. 탈권위적 행보에 동참한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굉장히 엄숙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위험을 갖추고 네. 내조하는 거로 했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유쾌한 정숙 씨라고 그때 네. 나왔을 정도로 네. 유쾌하지 않나요? 네. 이것이 이제 다른 모습이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난 정부 때는 이 박 전 대통령 독신으로 네. 혼자 관저에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 취임 초부터 너무 쓸쓸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영부인이 돌아왔다. 어찌 보면 이제 제2부속실이 이제 활성화될 네.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전 영부인보다도 활달한 영부인이에요. 국민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첫 번째가 네. 이 문 대통령 내외분의 금슬이 너무 좋아 보인다. 네. 그런 것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이 젊은이들에게 결혼 독려도 해야 되고 출산 장려도 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좀 솔선수범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회적인 게 아까 탈권위주의 말씀하셨지만 정책으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신바람, 흠바람 좀 길을 살려주는 이게 탈권위주의의 좀 자유의 공기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 내외의 밝은 모습은 항상 보기 좋다. 그래서 네. 시작이 저런 면에서는 대통령의 사생활이 관저 내에서 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칠 것 같아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주말에 이사하는 김정숙 네. 여사의 모습도 굉장히 친근했는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는 김정숙 여사의 행보도 화제였는데요. 이삿짐을 뿌리는 중에 찾아온 민원인이 배가 고프다고 하자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직접 이렇게 손잡고 들어간 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또. 네. 사저에서의 마지막 날 동네 주민들이 아쉬움을 표현하며 배웅을 했는데요. 네. 청와대 가시면 이제 못 보겠네. 왜 못가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캐리어를 직접 들고 이사하는 모습도 화제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을 영부인으로 부르지 말고 그냥 여사라고 불러달라고 이래서 또 화제가 되고 있죠. 근데 보통 우리 대통령 부인께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정치적 동반자형이라고 있어요. 저는 YSDJ의 그렇군요. 네. 정말 정치적 역경 속에서 네. 이호 여사나 네. 우리 손명수 여사는 네. 같이 투쟁했거든요. 네. 정치 동반자형이고 두 번째가 이제 내조형이죠. 조용히 이제 내조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특정한 정책을 가지고서 자신의 입장을 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한식의 세계화라든지 네. 아니면 이호 여사 같은 경우는 여성 문제 하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문패를 똑같이 썼잖아요. 김대중 2호를 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호주제 폐지를 포함해서 여성 문제가 아주 획기적으로 신장했었던 계기가 바로 저는 2호 여사의 역할이 굉장히 그렇군요. 컸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김정숙 여사님께서도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신바람도 좋고 하지만은 저게 바로 이제 여성의 권리라든지 여성의 그런 강화 이런 거를 우리 대통령한테 많이 네. 좀 말씀드려서 성평등한 국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0대 공약 중에서 핵심적 사항이 좀 돼서 네. 새로운 좀 신바람을 낼 수 있는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유리천장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네. 우리
유쾌한 김정수 여사님께서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그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 오늘은 그 두 번째 행보로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 교실을 찾았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죠. 은정초등학교의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학년 학생들이라고 하던데요. 네,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생활 속 미세먼지 대처 방법 교육을 참관하고 또 미세먼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제1기 중에 전부 앞당겨서 폐쇄하고 그것을 친환경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네. 두 분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지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또 지난 주말에는 세월호의 미수습자의 뼈로 추정되는 유해가 나오자 네. 그 기사에 또 대통령이 직접 댓글을 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이어서 학교를 방문했다. 이게 두 가지 의미 있는 게 동시에 굵은 획으로 보여졌어요. 하나는 이제 세월호에서 돌아가신 이게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순직이 아니다. 이건 좀 어느 국민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이 벌써 3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이분들이 왜 돌아가셨는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살 수 있었는데 선실로 도로 내려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의인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보도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의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국민들은 잊고 있는 사이에 아직도 순직 인정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야. 네. 그 이유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였단 말이야. 이게 좀 깜짝 놀란 대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기사에서 놀란 것은 저 유가족분들, 두 선생님의 유가족분들은 이미 문재인 후보 시절에 만나서 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순직을 인정해 주도록 하겠다. 네. 기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문제를 처리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이제 인터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면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행보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왜 은정초등학교를 갔을까? 아까 보셨지만 체험학습 교실이 미세먼지 대책이었어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아이들에게 자,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데 30년 이상 노후화돼서 미세먼지를 주로 만들어내는 이 오래된 노후 화력발전소를 없애나가야 한다. 네. 이거 산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아이들과 함께 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국민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이 순직에 대한 한 가지 지시, 또 한 가지는 이제 친환경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이제 어떤 정책적인 축 이런 면에서 오늘 굉장히 스승의 날 하루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신 것 같습니다. 네. 취임 이후에 거의 매일 뭐 하루에 한두 개씩은 맞습니다. 굵직굵직한 네. 정책적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선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인선 또 지난 주말 인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새 정부 초대 정무수석에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삼선 의원회, 민주당 정책위 의장, 또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전 수석이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얼마나 합리적인 자세로 협력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승창 신임 사회혁신수석입니다.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했고요. 최근에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했고요.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풀뿌리 혁신을 국정에 반영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고치고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보다 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김수현 신임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청와대에서 담당했었고요. 정통 학자 출신 정책통이죠. 아마 부동산과 보건복지, 환경 등 정책을 보좌할 것 같습니다.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조율하는 데 혼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무수석이
차관급입니까? 차관급입니다. 아, 차관급이에요? 예, 비서실장만 장관급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동차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장관급과 차관급은 다르죠. 예. 자, 전병헌 수석이죠,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 정치권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당청이 일체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는 조금 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정 분리를 얘기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혼선과 잡음이 있었다고 해서 네. 당청 일체.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란 말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취임사 때 썼죠. 취임사 네.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집권당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집권당과 청와대는 그러니까 교신하고 소통해야 된다. 그러려면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중책을 맡았고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경륜 있는 사람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전병헌 의원이 뭐 김대중 정부 시절이라든지 또 그때는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일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삼선 의원에 뭐 원내대표도 하고 굉장히 최고위원까지 화려한 나름대로 청와대와 집권당의 가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무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야당과의 관계예요. 네. 그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 뭐 삼선이고 이 정도 경륜과 경험을 갖고 있고 제가 원내대표라면서 수많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을 또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한 그중에서 나름대로의 친화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크죠.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죽하면 저 정도 위치인데 실은 정무수석 맡는 게 좀 맞지 않는데 네.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고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면에서 그냥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 특히 지금은 여소야대 5당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정무수석이 많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소통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전명헌 정무수석의 그 인선은 아주 굉장히 잘한 인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총리 인사청문회 네, 총리 후보자 잡혔습니다. 인사청문회 날짜 나왔습니다. 24, 25일. 24, 25. 이틀 이틀입니다. 동안 하죠. 네. 총리는 특이하게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인준을 전망하세요?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장관들도 사실은 청문회는 있는데 굳이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네.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임명할 수 경우가 있죠. 많았죠. 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막았으면은 이제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취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상황에서 24일, 25일 지금 전망이 많은데요. 우선 야당 중에 자유한국당이 좀 강하게 저항하지 않겠는가, 네. 혹은 송곳 검증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뭐 허니문 기간이어서가 아니라 네.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취임을 해서 국정을 이제 이어가야 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인사 재청권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난 박근혜 정부 기준으로 봐도 18개 부처에 네. 장관들이 교체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라면 총리가 없으면 지금 조각이 하세월 늘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총리 정도는 24일, 25일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좀 또 날카로운 이제 시험대에서 질문들이 가더라도 네. 무난하게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국민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교수님께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총리가 이제 강요 우리 내각의 재청권을 갖고 있죠. 총리만이 제청할 수 있습니까? 총리도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헌법 87조를 보면요. 이 네. 당의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총리만이 할 수 있는 총리가 거군요. 제청을 하면은 네. 한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제청을 할 때 그냥 네. 모든 권한을 다 총리가 가지시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승리로 86조 그보다 빠른 1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이 항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네.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령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전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재청권이 총리한테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네.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다만 그러나 총리의 제청에 대한 임명에 대한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이 명쾌하게 헌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왜 거죠. 여쭤봤냐면 그러면 총리 인준하려면 이제 임시국회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29일인가가 열리던데요. 예, 예정입니다. 청문회 잘 한다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강요 명단은 안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뭐 곧 조만간 만나서 네. 대통령과 이제 총리 내정자가 네. 장관 임명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인물들이 좋겠냐 조율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형식적으로 봐서는 네. 총리 인준이 끝나자마자 바로 명단을 제출을 하는 것이 네. 수순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강력한 당청 일체를, 또 자유한국당은 강한 야당을 내세우면서 공세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네. 화면 보시죠.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이 이와 같은 국민의 성원에 화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 운명체이자 협력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당청일체를 이루어 경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정치를 펼쳐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엇보다 국회 내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도취된 나머지 역대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독주의 환상에 빠지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의 정치를 해나간다면 저희 자유한국당은 단호히 견제와 비판을 넘어 강력한 저항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새 대통령의 허니문은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허니문은 있어야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허니문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인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그 처음에 고소영 내각을 포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포함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허니문이 없어진 것이 인사를 정말 잘하고 나름대로 장관을 보니까 믿을만하다 그러면 왜 허니문 필요하다가 없겠어요? 근데 무조건 허니문 기간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야당이 제1야당이 그렇다고 해서 신뢰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자유한국당이 허니문 없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동안의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증할 건 검증하지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다. 당신들이 옛날에 야당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그대로 그런 식의 그런 그 접근 방법은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상황이 또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모든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총리 인준에 관련된 부분서부터 실마리가 잘 풀리면은 자연스럽게 또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야당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아주 달달이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수시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정책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켜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이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 100일 정도의 하니문 피리아드가 기간을 가져서 조율을 마치는 것도 바람직한 하나의 새로운 우리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도 그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는 친박 의원들의 이선 후퇴, 청산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어요. 그게 지금 계속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선거 기간에도 그런 문제가 벌어졌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당원권 정지당했던 친박계 의원들도 용서하고 또는 바른정당 갔다가 돌아온 10여 명의 또 이제 어찌 보면은 탄핵 찬성파 의원들도 받아주고 중재하는 상황이었는데 대선에서 패한 이후에는 구심점이 없잖아요. 정우택 원내대표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정부가 독선을 한다면 비판과 견제를 넘어서 저항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내부의 갈등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외부에 강한 적이 있을 때 단합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좀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홍준표 전 후보가 지금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만 며칠 안 됐는데 SNS에서 계속 또 정치적인 글이 올라와요. 한 2시간 전에도 새로 올라왔습니까? 귀국하면 당을 새롭게 하겠다. 이건 뭐 당권에 대한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그러니까 나갈 때는 당권에 관심 없다. 하지만 친박들은 입을 다물라.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두 달 내로 돌아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권에 대한 내부 격돌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것이 전체적인 새 정부의 이 기조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것인가 이걸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한 번은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새롭게 이제 제1야당 아닙니까? 100석이 넘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야당의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한 쇄신을 거쳐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뭐 당을 정비할 때 한 7월쯤 전당대회 한다더라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제 뭐 의원은 아니니까요. 도전한다고 치면 정우택 대표 친박은 좀 뒤로 빠지고 아니면 친박 후보도 나올까요? 나온다면 누가 나올까요? 두 가지 길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본인이 직접 당권에 도전한 부분도 있지만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복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의 예를 보니까 2007년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531만 패로
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주 중도 성향이면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세균 당시의 의원이 당권을 장악을 했어요. 네. 일단 수습이 필요하다. 친박 비박을 모두 아우르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내에서도 자유한국당 중도 성향의 의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중심이 돼서 새롭게 친박 비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그렇지 정우택 않고 지금 원내대표가 제일 유력해 아니죠. 보이는데. 그분은 친박으로 성향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분류합니까? 그 친박 네. 비박을 아우를 수 있는 거는 뭐 이주영 장관이라든지 네. 포함해서 그분들은 이제 중도 성향을 오래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분이 오히려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문제는 뭐 내년도가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당을 만들어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네.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네. 정계 은퇴하지 않고 그렇죠. 다가올 5년 뒤를 뭐 준비하겠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네. 사실 뭐 3위로 좀 안타깝게 그치긴 했지만 네. 사실은 안철수 바람을 이제 한 뭐 5년 내리 또 이제 불면서 정치 경륜을 쌓아온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의 후보들 중에 가장 젊은 후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얼마든지 앞으로 정치적인 지평은 열려 있죠. 다만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었으나 타이밍상 조금 이제 휴식의 기간을 가지고 재충전의 기간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재충전 기간을 갖는다고 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네. 조금 시간을 더 보고 문재인 정부의 흐름에 따라서 올 중후반 정도에 이런 선언을 했었으면 어떻을까. 네. 너무 좀 빨리 선언한 것이 섭불러 보일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하지만 이건 좀 지켜볼 문제라고 좀 봅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봐. 안철수 후보가 역시 의원직을 놨고요. 네. 62년생이라 5년 후면 제가 몇 살인가 지금 계산하다가 네네네. 네, 62년생이니까 61살 5년 후면 60대 초반이 네, 되죠. 네, 네. 우리 나이로. 네. 뭐, 그렇죠. 뭐, 나이는 그때도 젊군요. 나이가 문제가 네. 아니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이 언뜻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미국 같은 데는 대통령 선거 끝나면 철저하게 심층적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백서를 만들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백서를 만들고 그리고 왜 내가 실패했는지를 성찰한 다음에 뭐 다음에 나오겠다든지 안 네. 나오겠다든지 해야지.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나는 5년 후에 나오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내가 이런 면에서 잘못했지만 네.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네. 그냥 5년 후에 무조건 나오겠다. 제가 볼 땐 좀 성급했던 그런 그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그 대선에서 저를 찍은 700만 표는 엄청난 숫자고 매우 소중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거든요. 네. 하나만 마무리로 만약 안철수 후보가 전 후보죠 이제 네. 앞으로 5년을 준비한다면 어떤 게 제일 조건으로 제일 필요해 보입니까? 자, 우선 지금 문재인 후보가 개수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5년 전과 이번 대선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때는 사람은 좋은데 권력 의지가 없다. 또 당이 전폭적으로 밀지 않았다. 네. 그것을 5년 동안 완전히 이제 리노베이션을 하고 나온 거예요. 네. 권력 의지 너무 강하다. 네. 심지어 욕심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자기 혁신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당의 지원을 강력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친문계가 패권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들었어요. 네. 5년 사이에 완벽하게 변화한 것. 조직을, 세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본인의 권력 의지, 나라를 한번 나라답게 바꿔보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도 똑같이 조직적인 문제에 고민을 해야 되고 본인의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이 어떻게 정기 개편이 될 것인가 조직 장악에 대한 문제를 먼저 숙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가지가 숙제예요. 하나는 어떻게 해서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더블 스코어를 줬을까. 네. 이게 최고의 지금 풀어야 될 과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20대 연령층을 보니까 원래 5년 전에 2011년 기억나시잖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 때 뭐 네. 전폭적 지지를 받아. 20대에서 유승민, 심상정, 안철수 지지가 거의 비슷해요. 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성찰을 하고 나서 혹시 나의 개혁 이미지가 퇴색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성찰이 더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다음 5년 준비의 첫 걸음은 이번 대선에 대한 복귀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지대 김영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